네,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발표는 KLC-SM 전용원 감독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발표 주제는 IMO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해운사 대응 방안입니다. 박수와 함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SN그룹 KLC-SM에서 회사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전용원 책임입니다.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코리스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앞에 연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주로 발표할 내용이 선주사 입장에서 엔드유저 입장에서 운항선들은 어떻게 환경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KLC-SM은 SN그룹 해운사인 대한해운, 그다음에 대한상선, SM상선, 창명해운, 이 해운사의 배를 관리하는 종합선박관리회사입니다. 척수는 80척이고요. LNG 벙커링 베셀, 벌크선, 컨테이너, PCTC, 탱커 등 국내 선사 중 가장 다양한 선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저희 KLC-SM에서 관리하는 선박의 현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환경규제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 KLC-SM뿐만 아니라 모든 선주사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일 것 같은데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공교롭게도 저희 KLC-SM에서 보유한 선박은 주로 10년에서 20년 사이 인 배가 거의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환경 대응하기에 불리한 조건인 벌크선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양한 선종의 선박으로 앞으로 들이닥칠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한 끝에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80척의 배를 앞으로 바이오 오일을 썼을 때와 그다음에 탄소 포집 기술을 선 대응하고 같이 바이오 오일을 썼을 때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30년부터는 바이오 오일이 폭발적으로 들어갑니다. 폭발적으로 들어가는데 반해 탄소 포집 기술을 먼저 선 대응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바이오 오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컨셉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규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앞에 연사님께서 이미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기 조치에 대해서 저희 선사 입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후내년에 MBM이나 GFS 등 중기 조치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 나올 건데요. 그 세부 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선주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오펙스가 증가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상당히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형 외국 선사나 이런 데와 격차가 더 심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KLC-SM이 생각하는 환경규제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항 효율 개선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슬로우 스티밍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를 천천히 다니면 운항하면 되는 건데요. 이 방법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스피드를 무한정 낮출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인데요. 그래서 결론 핵심은 선박의 최선을 줄이고 항해 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ESD의 일환으로 최적의 항해 루트와 가고자 하는 포트의 선박 집약도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운항 효율 개선 측면에서
화조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내서 환경 규제에 대한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에너지 저감 장치 같은 경우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 적용한 ESD 장비를 나열했습니다. 선정 배경은 첫 번째로 아무래도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 ROI가 언제인지를 가장 먼저 주목했고요. 두 번째로는 적용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제 도래하는 도크 스케줄에 따라서 도크 시점과 니드 타임 그리고 그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ESD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EXI나 이런 것처럼 효율 개선 목적으로 거의 사용하는 것일 뿐 IMO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무탄소 화석 연료의 완전 퇴출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대체 연료를 뽑아봤습니다. 대체 연료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린 디젤 오일에다 바이오유를 혼합하여 만든 바이오 디젤이 현존선에 가장 바로 적용하기에는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주사들이 첫 번째 환경 규제 대응 방안의 솔루션으로 바이오 오일을 브릿지 연료로 사용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사실 그 엔진의 개조나 뭐 이런 시스템 변경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주사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B30, 30% 정도의 혼합률을 가진 연료에 대해서는 테스트도 여러 회사에서 많이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해 루트가 일정하지 않은 불경선 같은 경우에는 연료 수급이 힘듭니다. 앞으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정 포트에서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불안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 디젤의 산화성인데요. 연료 내에 존재하는 산소가 산화 반응을 해서 박테리아 같은 이물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연료 계통에서 클로깅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에 대한 저장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석유 대체 연료 사업에 바이오 선박류가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발의해서 지금 제출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년 초에 수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존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디젤은 환경 규제를 풀어갈 첫 번째 열쇠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합류 외에 메탄올, 그다음에 암모니아, 수소 이런 대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넷제로의 가장 근접한 대체 연료로 거론되지만 사실 현존선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개조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공급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메이커를 통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아직 개발이 덜 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관리선 중에 앞으로 향후 신조선이나 아니면 5년 미만의 선박에는 이 암모니아나 수소, 메탄올, 이 넷제로의 가장 근접한
대체 연료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개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리드 타임과 그 개조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정 시점에 가면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저희 KLCSM에서 현존선에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예상하는 탄소 포집 기술이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최근에 마리타임 필드에서는 자주 거론되지만 사실 육상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탄소 포집의 기술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연료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바이오유에서 가장 싸다고 평가되는 팹유 같은 경우에 1,140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VLSFO 같은 게 640 정도로 차이가 한 500불에 근접합니다. 이거를 B30, 30% 혼합유로 바꾸면 한 200에서 300 정도 불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디젤이 사실 주문 제작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정유사나 이런 데서도 항상 듣는 질문이 그래서 얼마 필요한데요? 인데요. 그래서 이런 주문 제작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차이가 더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많은 매체나 전문 기관에서는 35년쯤에는 시장에서 가장 어느 정도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던데요. 아마도 시장에서의 니즈와 그리고 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IMO 규제 그 GHG 온실 규제 그 규제 라인에 저희가 앞으로 신조할 걸 빼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대입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박 수는 줄어듭니다. 설령이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30년, 2040년 가장 급격하게 감축률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현존선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바이오 오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선박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표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그 CII 시뮬레이터인데요. 선박의 그 스피드 곡선과 연료 소모량 곡선을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미래 운항 환경 조건을 미리 대입했을 때 그 당해 년도에 어떤 환경에서 CI 등급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배 본선에 저희 지금 현재 DD이다가 지금 C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보시는 바이오 오일을 투입했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는 선박을 다 계획 설량까지 쓰는 게 목표입니다. 25년 잡았고요. 각 선종마다 사실 계획 설량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25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규제에 저스트하게 만족하는 선에서 이 폐선 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차는 어차피 스크랩 할 거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2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D, C 이런 등급으로 역순해서 그 당해 년도의 규정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결과가 이겁니다.
전 선박에 지금 바이오 오일이 얼만큼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은 사실 이때는 바이오 오일 B30으로도 대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9년부터는 폭발적으로 바이오 디젤을 주입해야 되는데요. 한 35년 전후부터 슬슬 감당이 안 되는 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표는 바이오 디젤 사용량과 선박 수간의 관계를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회사에 보유한 선박은 주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오일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말은 바이오 오일로는 사실 급격한 CO2 감축률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운항선을 최대한 계획 설정까지 쓰고 환경 규제 또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이오 디젤 플러스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탄소 포집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CO2를 액상화해서 육상으로 반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고형화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기술 다 사실 탄소 포집을 못해서가 아니라 스토리지하고 디스차지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챌린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 선종이나 항해 루트 그리고 부두 설비 등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고형화 탄소 포집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탄산 나트륨으로 고형화하는 기술에 주목하게 됐고 사실 이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선종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특허 내용인데요. 이 배기가스에 NaOH를 반응시키고 한 번 더 배기가스를 반응시키면 베이킹소다가 나온다. 아시겠지만 베이킹소다는 저희가 설거지 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이런 인체에는 무해한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이 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바이오 오일의 사용량 비교표인데요. 사실 이거는 80척을 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많을 거라고 가정하고 어떤 특정 선박을 정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벌크선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넷제로와 같이 근사한 시점에서 폐선하는 배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선량이 낮은 배를 골랐습니다. 2020년도에 신조를 했고요. 82K 벌크 캐리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9년부터 바이오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때 30년부터 탄소 포집 기술을 먼저 선적용하면 사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00만 불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는 오일 캐리어 탱커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시점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같습니다. 탄소 포집을 먼저 선적용했을 때는 넷제로 이 기간을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금액적인 차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적의 운항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 기본입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에너지 저감 장치를 지금 에너지 저감 장치는
가장 큰 맹점은 베리파이가 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 3%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증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건 우량선에서 이 여러 가지 팩터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선대에 이미 적용한 그런 배들의 실증 데이터들을 추후에 판단해서 에너지 저감 장치에 정량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다 없다 이 정도를 판단되면 계속 선대 전체로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27년 후부터는 노후화된 선박에 먼저 바이오 디젤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 회사와 실증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어떤 산화 안정성 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선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포집 기술을 적극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포집 기술로서의 중탄산 나트륨 등 고형화 방식이 상용화만 된다면 선종 구분 없이 모든 선대에 적용할 수 있고 넷째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저희 KSSM에서 생각하는 큰 틀에서의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일단 탄소 포집 기술 자체가 아직은 허용이 안 되고요. 이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에너지 그리고 해상 투기 가능성 그리고 검증, 저장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탄소 포집 기술을 현실화하기에는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KSSM은 다양한 선종과 선령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 회사와 같이 실증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 보는 것도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운 선사가 바라보는 측면에서 또 발표를 해주셔서 좋은 내용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